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여의도 레이더입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레이더를 켜야 됩니다. 그럼요. 예, 더듬이를 올려가지고. 더듬더듬하면 안 되죠. 네. 뭐 오늘 제가 좀 더듬더듬했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9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오전에는 네. 5기 전기 네. 후원이거든요. 정기 후원이요? 그렇죠. 오전에는 기자회견, 오후에는 원내대표. 원내대표. 오늘 정기 후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기 후원. 저희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예. 오늘은 영수회담 비선 논란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보도가 이렇게 파장이 큽니다. 영수회담 비선 논란, 함성득, 이명백 두 교수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사이에서 조율을 했다. 이 두 분이 어떤 인연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우선은 이제 뭐 함성덕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이에요. 예. 근데 뭐 대통령하고 유명한 분입니다. 이쪽 이제 경기대로 옮기기 전에는 예.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였고요. 또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한마디로 한국의 대통령학이라는 것을 이제 정립을 한 인물이죠. 그리고 상당히 주변 네트워크가 두터운 걸로 알려져 있고 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뭐 접촉이 있는 거죠. 예.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대통령에게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조언도 많이 했을 테고 그리고 이명백 전 공천관리위원장 민주당이죠. 예. 여기는 이제 이하여대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다가 이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옮겨갔죠.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고려대 교수라는 인연이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은 두 사람이 다르고 예. 그렇다면 고려대 교수라고 하는 공통점은 있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이 가능한 함성덕 교수 사이에서 이제 좀 물밑 그런 조율이 있었겠죠. 이걸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네. 이제 지금 보도에 알려진 내용이에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직접 들은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그 조건들이겠죠. 조건들. 뭐가 비서실장이나 뭐 총리 인선과 관련된 예. 내용들 그 외에 어떤 용산 해동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해동 관련해 예. 어떤 내용들을 뭐 조율을 한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은 대통령실에서도 분명히 우리 비선 없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선을 그었고 사실 그런 물밑 거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대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는 순간 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왜 그렇죠. 라인이 있는데. 그렇죠. 예. 거래해가면서 예.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비선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굳이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근데 예. 이게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혹시 있었다 하더라도 비선이 예. 비선은 비선일 뿐이 비선에 머물러야 되는데 비선이 이른바 공선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공개적인 선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인터뷰에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총리 추천을 요청했다. 또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만한 인사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모두 다 부인하고 있어요. 총 좀 평가를 해 주시죠. 네, 한국일보 단독 보도였었는데요. 네. 내용을 보면은 묘사가 구체적이고 우리 이제 마치 한 편의 소설을 보는 것처럼 네. 되게 구체적이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사실일 걸로 믿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고 실은 거기 이제 한국일보에 사진까지 실렸는데 네. 함성득 교수님과 그다음에 이제 이 이명백 교수님 이 네. 교수 두 분이 거기 이제 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인터뷰한 장소가 한국일보사에서 한 인터뷰였어요. 예. 두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 추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분을 쓰진 않겠다. 그런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했다라고 이제 한국일보 보도에 의하면 그런데 예. 그러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총리 추천을 야당에게 받으라는 거는 실은 총선 직후에 일부 정치 평론가들 등등에 의해서 이런 예안을 한 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예. 보수 쪽에도 약간 있었고 이제 안 그런 쪽에도 있었는데 예. 특히 박지원 그 당선자가 또
또 이런 얘기 그런 거는 사실상 거국 내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박지원 당선자는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하시라 이렇게 네.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럼 이게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이게 국민의힘 정부가 아니라 그러면 무슨 정부가 되는 거냐. 이재명 윤석열 공동정부가 되는 거냐. 예. 그렇게 받아들일 소지가 있고 또 멘트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하지 않는 네. 것처럼 하면은 이건 마치 무슨 그 선대 본부장 하시는 건지 그러네요. 그렇게 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기엔 특히나 좀 매우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이런 회동을 하려고 그런 것이냐 하면서 이게 타격이 굉장히 큰데요. 윤 대통령 쪽에 타격이 더 큰 것 같아요. 내용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지층들은 예. 총선 결과를 민의를 받아들여서 소통해라. 그동안 뭐 이재명 대표도 만나지 않는다는 무슨 이유가 있었잖아요. 피의자, 뭐 범죄자. 근데 총선 결과는 그렇지 않으니까 만나라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차도 마시고 예. 또 식사도 하고 자주 만납시다의 개념이지 이게 예. 물밑 거래가 있었다. 특히 이제 이 물밑 거래의 내용이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리 추천권을 준다. 이건 사실 뭐 마치 공동정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인데 그걸 지지층들이 절대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재명 대표 사이에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게 뭐 재난지원금 25만 원이나 예. 최상병 특검이나 좀 이제 과하게 나오면은 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가족 관련된 부분도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할 수 있겠다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했던 거지 뭐 추천권 이거면 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한 채 뭐 소통의 방식이라든지 네. 국정 운영의 스타일을 조금 바꾸는 정도 차원으로 생각 이렇게 되면 지지층으로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예. 아주 근거 있게 사실처럼 또 전달된다면 윤 대통령에게 훨씬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네. 이재명 대표도 타격이 아닌 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거래가 전개됐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실제로 예. 이재명 대표도 이런 거래를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뭐 의제에 상관없이 난 만나겠다는 예. 것이 마치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돼버리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타격인데 윤 대통령에게는 더 큰 타격이죠. 왜 뭐 총선 결과나 국정 지지율 상황을 볼 때 더 부담이 되는 거죠. 근데요, 심평 교수가 저희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재명 측에서 먼저 이재명의 가장 최측근이 연락을 해와가지고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조율을 했다. 그때는 의제도 없었고 일단 상견례처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거 좀 상황이 다른 거 아닙니까? 심평 변호사님 얘기는 좀 일단 여러 가지 다른 정황들에서 좀 과한 아 그렇군요. 그걸 좀 이렇게 자의만적이 하도 많으시기 때문에 아, 네. 일단 좀 한번 좀 걸러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하시던 분이 아니라 수사를 하시던 이제 검사로 어떻게 보면 한평생 가까이 사셨던 분인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워낙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네, 인터뷰 내용이. 예, 등등. 예.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가 약간 원래 정치라는 건 어떤 대의제 성격을 갖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대표해서 네. 본인의 의견을 담아서 이게 아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 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인지까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서툴르셔가지고 뭔가 스타일이 예전에 뭐 일본가의 어떤 기시다 후미오 총리 만났을 때도 그렇고 호탕한 스타일 그런 거니까 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서투른 면이 있지 않나.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충분히 예. 이해 못하는데 그게 이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어차피 그런 걸 고려하지는 않거든요. 정치라는 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예. 게 이게 보도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저는 좀 차원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출발점이 용산 대통령실인 것냥 네. 또는 이재명 대표 측인 것냥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서 먼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조율을 시도했다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위험스럽고 양쪽 다 부담이 되는 건데 네. 오히려 이제 이런 차원에서 두 인물이 이제 워낙 고려대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시도가 됐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싹둑 잘라서 거절했을 것 같아요. 아예 우리 안 한다. 네. 이재명 대표 쪽도 그거 부담스럽다. 우리 좀 할 수 없다. 이런 제안은 받았을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오히려 안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별로 이득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 그리고 훨씬 부담은 크고 정치적으로 이득이 안 되는데 이걸 선뜻 먼저 제안했거나 또 먼저 제안하지 않았더라도 제안 받았더라도 덥석 물었겠다. 전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이 시기에 이 두 사람이 언론사에서 그런 인터뷰를 했을까요? 이게 아무튼 간 것도 이상한데 네, 간 거 이상하군요. 예, 그래요. 예. 인터뷰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함성득 교수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서초동으로서 아주 가까운 이웃이라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예. 이제 막역한 사이라는 거고.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29일 날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수회담이 있은 지가 얼마 안 됐던 거죠. 영수회담이 얼마 안 됐으니까 기자들이 이러저런 취재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제 나왔을 텐데 네. 그런데 이게 함성득 교수가 또는 이제 이명표 교수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사안 자체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할 게 거의 없어요. 네.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이제 뭔가 상당히 추켜 세우고 인정해 주는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논란을 통해서 이득을 보면 봤지 손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런 점에서 뭔가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너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뭔가 약간 피하라는 것처럼 돼버린 꼴인 거죠 지금. 아, 그렇군요. 전 조금 다른 차원에서 자꾸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함성득 교수 측의 설명은 저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관련 기사를 읽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나오냐면 그 언론사와 이명백 전 공관위원장의 인터뷰가 잡혔고 혹시라도 그 사실관계나 내용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걸 따져보면 오히려 더 그 인터뷰가 저는 이제 제 해석입니다.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이었던 것은 임 전 공관위원장일 수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측. 그렇죠. 예. 그러면은 방금 전에 배승희 진행자 말씀대로 이게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고 사실 어제 첫 이야기가 됐을 때는 사실 그렇게 불거지거나 확대되지는 않는 듯 했는데 예. 급 확대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함성득 교수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 내용을 알려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거기다 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휴가를 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을 들어볼 수가 없는 상황까지 돼버렸잖아요. 오비 일학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어차피 이야기를 하더라도 언급을 자제할 테고 예. 상식으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근데 모양새가 그런 이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네. 대통령께서 이제 전화까지 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맥락상 예. 이게 이제 오비락이라면 그렇게 연결되면서 오히려 오비락처럼 보일 수는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소식은 또 나중에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2주년 기자회견이 열리는데요.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그 예상, 특검법 수용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디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 가지라고 봅니다. 세 가지. 하나는 최상병 특검 계속 예. 거론될 수밖에 없죠.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오겠지만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한 명품백 수사를 지시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언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계속 좀 풀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 추진 과제 중에 하나인 의정 갈등이거든요. 의료 개혁.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네. 이걸 좀 조사 결과를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예.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뉴스토마토가 5일 6일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무선 자동응답 조사 결과인데요. 네. 이 결과를 보면은 이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이 대표가 요구하는 의제들 중 윤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는 질문에 김건희 여사 등 가족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의혹 정리가 28.1%로 가장 높았고요. 네.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 18.5% 그다음이 11.3%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전환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 이제 이거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물어본 질문이지만 결과적으로 최상병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네. 그다음에 의료개혁 이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핵심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원석 검찰총장이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뭘 대통령이 덧붙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 수사를 엄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켜봐야죠. 지켜보겠다. 예.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에는 그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예. 근데 이제 최상병 특검이 문제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면 예.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야 간에 이제는 충돌로 또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의료개혁 갈등은 핵심은 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좀 여지를 두고서 유연성을 두고서 이걸 풀어나가느냐. 예. 저는 이 세 가지 의제가 제일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료 개혁 의정 갈등 문제는 네. 어떤 야당과의 문제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법안 사안이 아니라 의사 집단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얼마만큼 정부가 준비하고 왔는지 지금 뭐 법원에서 회의록 같은 거 얘기했는데도 회의록이 좀 부재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 준비하고 했는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대비책을 세우고 이걸 일을 추진했는지 네. 그 문제가 아무래도 중심인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피해 유족들이 이름이 회자돼서 그 괴로워한다. 그래서 최해병으로. 예, 그래서 네, 해병대로 해병대원이라고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해병대 특검으로 또 전해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질문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뭐 끊어낼까요? 이번엔 좀 털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건은 아직 특검이 통과가 안 된 상태고 네. 최해병 해병대 특검. 해병대 최해병대 그 상병 예, 그거는 특검. 특검이 예. 이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뭐랄까 이게 무대 위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러저런 방식으로 대통령께서 얘기를 안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죠. 다만 예. 김건희 여사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중심으로 뭐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면서 약간 시간을 벌 수 있다 그럴까요? 네. 그러나 이제 최상병 문제는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검에 대해서 네. 그런데 아마도 좀 이렇게 그 완곡한 방식으로 네. 회피하는 얘기를 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자회견 나오면 다음 주에 또 레이더를 펼쳐서 저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이번에는 한동훈 재등판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지금 위원장 그만두고 들어갔는데도 매일매일 이슈가 되고 있어요. 좀처럼 관심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그런 이유는 좀 이제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책임도 져야 하지만 예. 기대도 있는 거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총선 책임만 생각하면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냐 아니면 네. 다른 대선 후보와의 관계가 있는 인물이냐 할 것 없이 가령 유승민 전 의원 경우에는 뭐 네. 특정 대선 후보와 연결돼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뭐 이 주제만 놓고 봤을 때 네. 총선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바로 등장하는 것은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마치 지난 대선에서 네. 대선에서 패배하고 네. 지방선거 참패했는데 그대로 이재명 대표는 재등장해서 지방선거부터 진두지휘하지 않았었느냐. 네. 그건 잘못됐다고 했었던 강조했던 한 전 위원장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네. 오히려 일종의 이율 배반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예. 심지어는 국민의힘으로 민주당에서 옮겨간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도 뭐 출마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책임 쪽에 무게가 실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기대. 그러니까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넘버원입니다. 예. 그 관심이라든지
또 영향력을 보면은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여론조사는 뭐 많이 소개됐던 거니까 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나오기 쉽지 않다. 아, 지금 시점. 하지만 네. 몇 가지의 전제도 조건만 해소되면 상당히 열려 있다. 네.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은 윤한 관계, 네. 대통령과의 관계가 좀 해소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을 바로 4시간이나 만났던 것은 왜냐하면 한 전 위원장에게 독서를 퍼부었던 홍 시장의 무게를 싣는 상황이 되면 당장 등장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백서 부분입니다. 백서가 지금 예. 총선 진행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어디까지 하는 제가 그 파악을 한 그런 정보에 의한 네. 분석입니다. 총선 책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든 뭐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전개된 선거의 성격이라지만 한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지도부로서 2조 심판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면은 그것 또한 상당히 백서에 근거한다면은 등장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네. 저는 이 두 가지 전제 조건 책임이라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해소된다면 네. 8월로 예정을 하고 있죠. 좀 미뤄졌기 때문에 저는 이 전제 조건만 예. 해소되면 등판 가능성도 상당히 가능성도 있다. 있다. 전제 조건 해소와 무관하게 등판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그 지금 네. 우리가 이제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잖아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으로 치면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선 후보가 나왔었잖아요. 예. 홍준표 씨가 당시 나왔었고 나왔죠. 그리고 홍준표 당시 대선 후보가 선거에서 졌는데 예. 나중에 당 대표를 또 나왔었거든요. 나왔죠. 당 대표 또 되기도 했었죠 실제로. 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대선에서 졌는데 바로 다시 나왔죠. 이제 뭐 예. 보궐선거를 비롯해가지고 등등 나왔는데 이게 정치에서 책임진다는 게 뭐냐라는 거는 결국 이게 선출직이잖아요. 임명직이 아니라. 아,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 선출 과정에서 결국은 정치적인 평가를 받고 네. 그게 실은 어떤 선출 과정에 반영되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다만 그래서 이제 이게 적절하냐 아니냐 또는 당장은 되지만 사람들한테 중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책임질 부분이나 네. 어떤 그 중장기적인 평가에 반영된다든가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거에 나오는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매우 강하게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게 진영이 뭔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치르는 선거가 있고 캠페인으로 돌파 가능한 선거가 있는데 예. 노무현 대통령 말기 같은 경우라든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는 캠페인으로 돌파가 어려웠던 선거로 봐야 돼요. 네. 뭔가 이렇게 진보 진영 또는 보수 진영이 초토화돼 가지고 누가 대선 후보로 나와도 어떤 개인기나 캠페인 역량으로 돌파가 어려운데 예. 과연 지금 3년이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거론되는 다른 사람들 예. 예를 들어서 나경원 대표라든가 뭐 당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왔을 경우 이게 과연 이제 안정적으로 보수 진영 전체가 작동 가능한 건가 예. 여러 가지 이제 정무적인 어떤 서투름 이런 걸 봤을 때 예.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뜻이 있다고 치면 이게 내가 나가서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게 더 맞는 건지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아니면 그냥 약간 좀 피해 있다가 뭐 약간 소나기 피하는 것처럼 뭐 약간 대선 다가와서 나갈 건지 네.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여론의 흐름 같은 걸 보면 보수 유권자 보수 지지자들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화끈한 사람이 나와라 좀 센 사람이 나와라 예. 라는 게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윤한 관계 그거를 실은 지금 대통령이 얼마만큼 이게 안정적이냐 해서 좀 그 어떤 야당 지지자들 예. 말고 보수 쪽에서도 판단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를 고려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할 확률이 점점 좀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한 가지 맡으는데 전대 룰이에요. 아, 전대를 그러니까 이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당원 100%란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리면 예. 이데일리가 8일 날 PMI라고 하는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의 조사를 맡겼습니다. 온라인 조사입니다. 온라인 조사인가요? 네, 온라인 조사네요. 이데일리가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한 결과인데 이 조사 보면 향후 국민의힘을 이끌 당대표 적임자가 누군지를 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26.8%, 안철수 의원이 21.9%, 나경원 13.8%, 예. 김재섭 6.5%. 그러니까 여기까지. 예. 뭐 아주 압도적이지는 않아요. 또 그러네 보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
뭐 전당대회 룰이 바뀐다도 이야기도 있지만 황우엽 위원장이 그건 개인 독단적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근데 예.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막 그러잖아요. 방자다. 그거 왜 당대표 그 당원이 뽑아야지 뭐 이런 이야기 한단 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칫 나갔는데 이건 뭐 예상을 하자면 뭐 예상되는 앞으로의 그 잠룡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세력들이 네. 막 견제에 나서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안 됐다. 예. 그러면 한 전 위원장은 날벼락이에요. 정치 생명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전 위원장이 다른 일에 매우 분명했던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그걸 안 할까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마할지 출마 안 할지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예. 이거는 예전에 우리가 이른바 정치권에서는 간복이라 그랬는데 간복이라 하는 이유는 전제 조건을 보는 거예요. 저 근데 윤 대통령과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만찬을 한다는 겁니다. 또 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보수층 결집을 못해서 졌다. 또 전략을 실패했다. 2조 심판론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백서에 전역 전 의원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 황우엽 비대위원장이 재밌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한편으로 이제 보수를 제대로 결집하지 못했고 정체성 얘기를 하는 반면 네.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연기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연기하는 게 전대룰 개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그러네요. 예. 전대룰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말 8초 연기한다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리고 과거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7대 3이었는데 지금 이제 10대 0으로 됐잖아요. 예. 그래서 최소 7대 3 또는 뭐 많으면 5대 5. 예. 지금 천목회에서 5대 5를 이제 공식 제안하게 됐는데 예.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로는 되지 현행대로 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쭉 이야기 살펴봤는데요. 역시 레이더를 가동하니까 현안이 딱 읽혀지네요. 예,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